담장을 지나 돌아오는 길에 지나쳐온 나무의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래 풀벌레들의 울음이 조금은 서늘해졌고 별들은 희미해집니다. 나무는 자기에게 남은 나뭇잎이 몇 개인가를, 남은 슬픔이 몇 개인가를 확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서 사진을 꺼내봅니다. 몇 년 전의 내 얼굴과 오늘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잠시 서글퍼집니다. 사진 속의 여름날과 지금의 계절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장면, 이 시간을 잊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나는 돌아오는 여름밤에 풀벌레의 울음과 희미한 별들 아래서 가만히 서 있겠지요. 그리고 또다시 사진첩을 열어볼 것만 같습니다. 오늘 당신의 여름은 어떤가요?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서글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김원 시인님, 그리고 김원 시인님의 문우, 오은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은입니다. 네, 사실은 이 두 분의 시인 한 분 한 분을 모시기에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두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이 스튜디오가 그야말로 꽉 찬 듯한 느낌이 듭니다.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저희야 시간도 많습니다. 김원 씨는 어떠신가요? 왜 갑자기 또 진행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원 시인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요. 1998년 시와 사상으로 데뷔하셨고요. 시집 숨쉬는 무덤, 거인, 소설을 쓰자, 모두가 움직인다, 한 문장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을 출간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연초에 시집 조금 간격을 두고 두 권 낼 때 잠깐 좀 신경 써서 시집 뒷바라지 좀 하고 지나고 나서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의하고 또 글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계절학기 수업 매일매일 나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예, 힘듭니다. 매일 나가서 똑같은 사람들을 매일 본다는 게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원 시인 옆에는요.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를 출간하신 오은 시인님이 앉아 계신데요. 어떻게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사랑스러운지요? 네, 제가 오랜만에 여기로 왔는데 네. 예전하고 똑같은데 예. 일단은 여기가 냉방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녹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오은 시인님도 청취자분들께 근황 전해주시죠. 저의 근황은 제가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한 대학원에서 대학원 수업을 했는데 그 준비하느라 정말 봄부터 여름까지는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라디오 몇 개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집 준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간히 이제
김원 시인과 연락을 하면서 네. 이제 김원 시인이 나를 잊지 않았겠지라고 관리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좋은 자리는 저 안 불러요. 지금 오은 시인 말씀 들어보니까는 집필과 강의와 방송 네. 이 세 개의 키워드로 그리고 기획이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 기획이라는 건 공간 기획, 뭐 행사 기획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네요. 네. 그래서 그 몸을 바꾸는 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게스트 오은으로서 네. 김원 시인을 사실 오늘 빛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김원 시인님이 그 오은 시인을 시인으로서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준 은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부터 오은 시인이 직접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2002년도 4월에 데뷔를 했으니까 벌써 10몇 년이 됐죠. 근데 2004년도까지는 사실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를 쓰지도 않고 친구들이 물어보죠. 시집 언제 나오니 너는? 언젠가는 뭐 내가 쓰지 않겠니? 라고 할 정도였는데 제가 2004년도에 잠깐 외국에 나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원 시인께서 N사 블로그를 운영하셨어요. N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운영하셨는데 정말 이상한 게 김원 시인은 자기 이름만 검색하거든요. 근데 제 블로그에 저는 그때 김원이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검색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와서 제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더니 안부 게시판에 저는 시 쓰는 김원이라고 합니다. 영화평론 하시나 봐요? 라고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로 저도 등단이가 뭔가 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제 답변을 달았더니 그 당시에 이제 김원 시인께서 한 지방 문예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권력을 발휘하셔서 저를 이제 지면을 저한테 할애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었던 저한테 그 은혜를 특집. 베풀었죠. 시 특집이었어요. 예, 저는 얼마나 바보였냐면 5편 청탁이 왔는데 네. 특집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다 5편씩 신나 보다. 나중에 나오고 나니까 특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사실 시인이 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먼 곳에 있는 한 분을 호명해서 시로 다시 길을 인도하셨군요. 그때 그냥 둘 걸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때 김원 시인 청탁을 해서 저는 사실 시라는 것을 시인으로서의 자의식 갖고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목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뭔가 목욕 재개를 하고 난 다음에 백지를 마주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순간에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시 같은 걸 오래 쓰겠구나. 시 쓰는 일을 오랫동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그런 전율이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 그때 이후에 그때만큼 사라졌나 봐요. 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일단 복수할 그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농담이고 뭐 다 알다시피 오은 시인은 뭘 해도 잘할 친구인데 이 재주 많은 친구를 다른 곳도 아니고 어쨌든 시단에서 맨 처음 경력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 뭐 제 공적이라면 공적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네. 네. 김원 시인은 2018년도에 시집을 2권이나 내셨어요. 그 1월에 문학가지성사에서 한 문장이라는 시집을 내셨고 3월에 문학동네에서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시집으로는 근 5년 만에 연타를 치신 셈인데 연타. 굉장히 드문 일 아닌가요? 네, 2권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는 경우는 좀 드물죠. 한 3, 4년 뭐 길면 5, 6년 간격으로 한 권씩 내는 게 대부분인데요. 올해 또 한 권 더 나오지 않나요? 복간 시집이? 첫 시집 숨쉬는 무덤이 아마 한 2~5달쯤 뒤 안에 복간 시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은 한 달 만에 2세를 찍었지 않습니까? 2권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목을 분산시키는 편인가요? 실은 2권을 내면서 네. 이제 한 문장은 그냥 그 4번째 시집 모두가 움직인다 이후에 발표했던 시들을 차분히 모아서 시간이 한 4, 5년 지났기 때문에 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 순서 지켜서 나온 정격에 가까운 시집이라고 한다면 그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은 좀 이야기들이 강한 시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언뜻 봐서는 좀 시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 시들을 모아서
했는데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같은 시기에 거의 한 일주일 안 간격으로 내려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출판사마다 다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애매하게 한 2달 반 간격을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문장에서 저기 뒤에 나왔으니까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으로 왜 이렇게 변했나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거의 같은 시기에 썼고 다만 좀 성격이 다른 것들을 따로 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원 시인이 어떻게 등단 20년이 된 정말요? 것이죠. 아이고. 그 김원 많이 시 묵었습니다. 네. 김원 시인님의 시를 꾸준히 따라 읽은 독자들에게는 어떤 20주년의 특별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 복간, 첫 시집이 다시 복간되기도 하고요. 오은 시인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 시인의 시집 2권이 나왔잖아요, 올해. 한 문장이라는 시집은 언영이 원래 하던 거를 더 집요하게 파고든 시집 같고요.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은 외전 성격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시가 될 수 있어, 시로 발화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김원 스타일의 외연을 넓히는 방식의 글쓰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접니다. 네. 아, 참 알다가도 모르는 멘트를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이번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이 시집에서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기존의 시집들과 어떤 변별성, 지금 오은 시인은 어떤 확장성 혹은 전문성, 더 심화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봤다고 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전에 그 멘트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외연? 외연을 넓힌다. 또 그 앞에 그거는 집요하게 파고든다. 심화. 네. 외전이란 말이 외전. 들어간. 네. 진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 문장이 거의 전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은 뭐 합격 또는 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쓴 것인데 물론 당연히 합격이고 변격이니까 시라고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고요. 이게 거의 이 시집에 들어가 있는 절반 분량이 실은 2014년에 문예중앙에 1년 동안 김원의 발바닥 소설로 연재를 했던 것들입니다. 소설이니까 당연히 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썼던 거죠. 그때 이 연재를 이제 마련해 준 사람이 옆에 있는 이제 오은 시인이죠. 사실은 이 시집의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연재가 끝나고 나서 저 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소설로 내자니 자신은 없고요. 에세이 성격으로 하자니 형식으로 하자니 그것도 적절치 않고 그 이제 발바닥 소설 말고도 이야기성이 강한 것을 따로 모아서 그냥 저로서는 좀 과감하게 그냥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네. 당시에 나를 배제한 발바닥 소설을 네. 연재하실 때 나를 배제한 어떤 형태의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라는 그 선언이 기억나는데. 근데 나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뭐 잘 모르지만 소설은 나를 좀 떠나야 되는데 네. 결국은 못 벗어나더라고요. 맞나요? 해 작가님이 보시기에 소설은 나를 좀 떠나야 되는 건가요? 타인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네. 하여튼간 나와 너는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불이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시집이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시집을 뭐 3부로 나누면서 본인이 어떤 카테고라이징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게 있으셨나요? 의외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부가 의외로 쉽게 나눠져 가지고요. 1부는 뭐 거의 발바닥 소설에 연재되었던 것을 중에서 뽑아서 실었고 2부에서도 몇 편은 발바닥 소설 연재할 때 했던 작품이고 나머지는 시나 그냥 에세이로 발표했던 것들 중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이야기성이 강한 작품으로 묶었고 3부에는 원래 아주 긴 장시가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좀 적당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 문장 감식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런 시론이 좀 들어간 시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3부는 간략하게 6편 묶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묶음의 기준들이 있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심오한 건 없고요. 그냥 편하게. 네. 아니 재미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단편 소설처럼 서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는 굉장히 구절구절이 논리정연하게 채워져 있기도 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들도 보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야기 따라서 좀 감정이 얹어져서 읽어지면 되게 재미나게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재미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빡빡해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김원 시인의 의견에 의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은 시님께서 이게 물꼬를 터줘서 네. 연재를 하게 돼서 이렇게 묶여 나왔다라고 하는데 오은 시는 이번 시집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외전적인 이 성격이. 저는 사실 김원 시인의 모든 글을 좋아하는 독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묶여 나왔을 때 사실 제가 연재할 때 보던 느낌하고는 달랐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계절에 한 번씩 이제 몇 개의 짧은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서 보는 것이었고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권의 시집의 형태로 묶이니까 뭔가 이런 거죠. 그 작가가 이거 시집이야 하면 정말 시처럼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소설이야라고 했을 때는 소설처럼 느껴졌는데 시라고 생각하니까 또 뭔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마구마구 시처럼 읽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고 뭔가 언어를 운용한 능력 그리고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재치와 기지 이런 것들이 물씬 드러나는 김원만의 어떤 유머가 가득한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원 시인의 인터뷰를 보니까 시는 짜임새가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남는다. 시인 지망생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지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퍼뜩 떠오른 한 문장을 잡아두고 연쇄적으로 문장을 이어가는 작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원 시인에게 시는 무엇이고 문장은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지면에서 시와 관련돼서 얘기는 하겠는데요. 또 어떤 지면에서는 시는 결국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장르가 아닌가. 결국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일 텐데 그 말하는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고유한 말투와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고유한 말투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기질하고 또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는 그 사람의 기질을 떠나서는 존재하기가 힘든 장르. 또 어떻게 보면 시는 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 시간에 요즘 뭐 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냥 칠판에 시 꼴 나라고 그냥 써두고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의 기질을 벗어날 수도 안 되고 나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문장 자체가 그 사람인 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시쓰기 장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네요. 아니에요. 머리가 아픕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방송 초입에 소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시와 소설이 갈라지는 부분이 시 이퀄 나고 소설은 이퀄 너인 건가요? 아니 그렇게 무토막 자를 수는 없는데 소설은 그래도 타인이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선이 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는 일단 나를 관통해야 되는 것 같고 소설은 타인이 보여야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가 나를 못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말할 때는 거리를 둬야 되는 남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소설은 이제 주제 넘어지는 발언이지만 남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나처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이 픽션에 힘이 붙지 않나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 소설을 쓰자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신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 문학평론가 조재룡 선생은 김원의 시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했어요. 바로 실험. 예, 실험이라는 단어인데 이번 시집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한 서너 가지 꼽으라면 작가 본인이
서너 가지 뽑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시집에 들어가는 시를 선별할 때부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이야기가 되는 시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제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물론 이건 김민정 시인이 정해준 것입니다만은 뭐 김민정 시인이 여러 제목을 정한 것 중에 저 제목이 이상하게 가슴을 쑥 찌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쓴 사람의 마치 마음을 다 이렇게 꿰뚫듯이 어쩌면 이 시집을 읽는 사람들한테도 쑥 들어오는 지점이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야기인데 결국엔 또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온갖 관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관계, 갑오징어, 을오징어. 뭐 짝을 지어서 갑오징어와 을오징어, 그다음에 뭐 칼맛과 살맛, 물고기와 불고기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야기, 마음, 관계 이렇게 뭐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그 김원 시인은 그 운문성과 산문성 그리고 운문과 산문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두루두루 통찰을 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오은 시인과 김원 시인 굉장히 다르면서도 또 굉장히 잘 어울린 듯한 조합인데요. 오은 시인이 보기에 김원 시인은 평소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영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시인은 내가 쓰지만 다른 사람이 발화하듯이 쓰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와 시인이 잘 모르겠어요. 일치하는지. 왜냐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발랄하고 가볍고 노는 거 좋아하고 유머러스하고 재치 넘치는 사람인데 시는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 시가 저는 저랑 되게 맞닿아 있거든요. 제 화법과 제 말투와 이런 것들이 담고 있어서 난 아직 하수구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아직 내 입을 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김원신과 저는 사실 둘 다 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분화되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 와 있고 언영은 조금 다른 지점에 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슷한 사람 하지만 그 중심에는 놀이하는 것 유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진지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따 이야기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옆집 아저씨 같은 분. 네. 아재 문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언니 형이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다른 연예인들은 다 소속사가 있는데 왜 시인들은 소속사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야매니지먼트 줄여서 야매입니다. 야매니지먼트의 간판이 바로 김원 시인입니다. 간판 스타. 네. 근데 저희는 소속 분이 2명밖에 없어요. 2명. 예. 김원 시인과 유희경 시인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간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큰 간판, 작은 간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속사는 소속사 대표가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방 공연도 더 많이 뛰는 것 같고 안 키워져요. 아니 김원 시인이 소속사에 들어오고 나서 그의 굉장히 큰 상을 받았습니다. 네. 큰 상을 받고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호출을 당했어요. 축사를 하러. 네. 소속사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축사를 하러 그 일을 그 휴가를 얻어서 갔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대표 아닙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은 시인은 우리 그 구성작가 제보에 의하면 흥과 노래를 제대로 하는 분이라고 하시던데 여기 노래 한 소절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응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주인공인 자리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 제대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실릴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그럼 더 여쭤볼게요. 오은 시인 검색을 하다 보면 오죽헌이 나오는데요. 무슨 오죽헌의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만. 네. 어떤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네. 뭐 오은 시인은 뭐 오은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 뭐 팬클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냐 해서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 뭐라고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헌?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즉각적으로 오죽헌이 뭔 뜻이에요?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렸죠. 오은한테 죽고 못 사는
헌신한 사람들라고 하는데 사실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하니까 제 머릿속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회원들을 본인 머릿속에 임명하는 네. 방식으로 네.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약간 진중하다면 진중하고 무겁다면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원 씨는 이제 등단 20년 동안 6권의 시집과 그다음에 여러 권의 산문집들을 내시면서 어떤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변화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20년이면 여러 굴곡을 겪는 것 같아요. 좋았던 시절, 뭐 안 좋았던 시절. 근데 그런 것들 좀 다 지나면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 좀 빤한 얘기인데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마음만 먹어서 겸손해져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게을러서 또는 피로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누군가한테는 거만해서 뭔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부지런한 삶을 못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의라든지 겸손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집 제목처럼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김원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똑바로 보지 않고 얘기한다. 그는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거기 내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이 사람이 신기해서 묻는다. 누구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는 똑바로 보지 않고 얘기한다. 당신이면 좋겠어요. 네, 이 시를 골라서 읽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네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네. 저는 제 글에서 뽑아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네. 아무튼 이것은 시집 발간 이후에 발표한 짧은 시입니다. 제목이 먼저 제목부터 읽었는데 당신이고요. 네. 요즘엔 저렇게 짧은 글, 짧은 시들을 쓰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렇게 짧은 시 쓰는 게 수월치는 않은데 한번 좀 계속 좀 저렇게 짧은 글들, 짧은 시들을 좀 써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본인이 지은 시를 또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하는 또 즐거움이 있죠. 옆에 오은 시인이 있으니까 감정이 잘 안 들리네요. 당신이면 좋겠어요. 그럼 이어서 오은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에 실린 첫 번째 시입니다. 네. 칼맛과 살맛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네. 칼맛과 살맛. 칼맛을 아는 자와 살맛을 아는 자가 만나서 싸웠다. 한바탕 격전을 치르고 나서 칼맛을 아는 자가 말했다. 내 살을 남김없이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맛이야. 인정. 그러자 살맛을 안다는 자가 대꾸했다. 내 칼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군. 그 맛에 푹 빠져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말이야. 그는 살에 담긴 칼을 빼지 않고 돌아갔다. 살과 칼은 서로를 맞물고 놓지 않았다. 마치 천생연분인 것처럼 각자의 집을 허물고 한 집에 붙어 살았다. 칼집이 아니면 살집인 그 집에서. 김원 시인의 칼맛과 살맛을 골라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시를 쓰는 방식인데 이제 아까 언영 같은 경우는 한 문장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이제 확장되고 반복되면서 변형되는 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라면 저는 단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칼맛과 살맛 같은 단어를 보면 리을로 끝나는 단어에 맛이 붙었구나라고 해서 솔깃하잖아요. 귀가 솔깃하고 눈이 가게 마련인데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관계의 어떤 여기 이제 이 시집에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인 관계잖아요. 그 관계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서 그것이 참 재미있고 좋아서 그리고 김원영도 역시나 말노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본인 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영향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그렇죠. 제가 뭐 일방적으로 주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받았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작가님이 직접 골라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프로펠러 혹은 모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고 단조로움안에서 어떤 리듬도 있고요.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곳은 집에 제 방에 있는 선풍기의 미풍, 초미풍은 아니고 미풍. 초미풍이었나요? 아무튼 굉장히 약한 소리인데 저것을 이제 가까이 갖다 대고 녹음을 하니까 저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기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네. 엔진 소리이자 프로펠러 소리가. 저런 소리가 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저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소리도 가까이 가보면 다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새삼 느낍니다. 전 철길 위에서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초미풍이라니. 초미풍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만으로도 김원 씨는 정말 좋은 선풍기를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저렇게 엔진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살림이 나아지면 진짜 초미풍이 가능한 선풍기 구하고 싶습니다. 초미풍인데 가까이 녹음해서 저런 소리가 난다라는 게 강풍처럼. 그렇죠. 처음에 강풍도 아니고 저 중간쯤 되는 바람 크기로 했거든요. 너무 커서 이거는 소리를 채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풍 이하가 되어야지 여기서 틀 수가 있다는 게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그래서 선풍기를 좀 댁에서 많이 트시잖아요. 예. 여름 내내 들을 수 있는 소리라서 처음에 의도는 좀 청취자분들께 시원한 소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니 좋았습니다. 남양 특집 같은 거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엄청 시원해요. 네.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뎌지는 지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점은 더 예민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저한테는 소음인 것 같아요. 소음이 갈수록 못 견디겠는데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안 만나시는군요 요새. 예. 그 어떤 소리들은 도저히 못 듣겠어요. 네. 근데 어떤 소리들은 늘 듣고 있는데도 괜찮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에 뭘까 했는데 바로 뒤에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담아보자 해서 담아와 봤습니다. 늘 듣고 있는데도 괜찮은 소리. 저는 김원신이 그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 가는 그라인딩 사운드를 가져오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그것은 더 끔찍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걸 녹음을 했으면. 그렇겠네요. 지금 미풍이 정도면. 네. 네. 그라인더는 아주 더 시끄럽겠죠. 핸드 그라인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김원신님 그 버킷 리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원희 필명인데요. 네. 예, 이 김원희란 이름 말고 또 다른 가명 하나로 책을 하나 내보고 싶어요. 끝내 김원인 것은 안 밝혀지고 그리고 글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한 명의 익명의 그 작가이자 시인이 한 명 좀 나오는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버킷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네. 그 왜 프랑스식 이름으로 네. 소설을 쓰다가 이렇게 시집을 내신 분도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끝은 희망? 네. 저는 아주 그 시 잘 읽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시로도 한번 문예지에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아무튼 한번 이상한 작가가 나오면 아니죠. 헛소리일 것 같습니다. 저 오은 시인은 버킷리스트가 무엇일까요? 김원 시인이 그 필명을 써가지고 작품 발표하면 바로 알아맞히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인데 농담이고 사실 버킷리스트 하면 보통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능동적인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지금 하는 일을 좀 더는 것 그리고 거절도 좀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좀 물리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네. 나는 좀 과부하 상태여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를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의 소리에는 거의 한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 5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진짜 반갑고 뭐 오은 시인하고 같이 하게 돼서 좋았다고 말을 해야겠죠. 아무튼 좋습니다. 가까운 시기 안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사실은 버킷리스트에 맨 처음 떠올랐던 것이 오은 시인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한 반년만 좀 지내보고 싶다. 조금 일을 저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되나, 이렇게 바빠도 되나, 왠지 죄를 짓는 기분인 것 같아서요. 어떤 스스로의 응집된 시간, 예.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네. 오은 시인. 올해 상반기에 김원 시인의 2권의 시집이 나와서 많이들 즐거우셨죠. 하반기엔 오은의 2권의 시집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저는 그때 다시 히터 소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저의 친구로 김원 시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불러주면 삐질 거예요. 네. 매번 하기는 하고 있겠습니다. 네. 김원 시인, 오은 시인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욱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주영 PD, 정선임, 김진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이주영 PD? 저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회사를 잠시 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그 종강을 하고 방학을 맞아서 그동안 읽어야 하는 책 말고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잠깐 휴직을 하시고 뭐 대학원에 다니고. 네, 대학원에서 소설 창작을 공부하고 있어요. 문학과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은 네. 그런 PD님입니다. 네. 네, 정선님. 네, 저도 요즘에 책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는 기획이 있어서 회의하러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글도 쓰면서 지냈습니다. 네. 김진희 작가님은 네. 식당에서 네, 매일매일 밥을 짓고 세상 가장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칼과 뭐의 나날이라고 그러셨죠? 국자요. 칼과 국자의 나날.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세 분 읽어줄 책을 지금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영 PD님부터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권여선 작가의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집을 갖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봄밤이라는 첫 번째 소설에 실린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안녕 주정뱅이에 나오는 모든 소설을 좋아하지만 그중에서 봄밤을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 되게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무엇을 많이 가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결핍을 갖고 있는데 그 결핍을 서로 알아보고 그 결핍 안에서 사랑이 되게 단단해지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정말 너무나 당연하지만 요즘 시대에 절대 지켜지지 않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집 자체를 또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네.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소설집에 빠짐없이 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작가님이 너무 맛있게 쓰세요. 술과 안주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리고 여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 소설집 전체를 한번 읽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목소리로 직접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 부분은 이 봄밤이라는 책의 뒷부분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수환이라는 사람과 영경이라는 여자가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 수환이라는 사람은 류마티즘 환자고요. 영경은 알코올 중독 환자인데요. 둘 다 말기여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영경이 알코올 중독 환자인데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에 자기의 남편이자 연인인 수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영경은 수환이 죽고 난 뒤에 뒤늦게 병원으로 다시 실려오지만 이 수환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치매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영경이 어떤 식으로 수환을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뒷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도 영경은 여전히 수환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인생에서 뭔가 엄청난 것이 증발했다는 것만은 느끼고 있는 듯했다. 영경은 계속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다른 환자들의 병실 문을 함부로 열고 돌아다녔다. 요양원 사람들은 수환이 죽었을 때 자신들이 연락 두절인 영경에게 품었던 단단한 저기가 푹 끓인 무처럼 물러져 깊은 동정과 연민으로 바뀐 것을 느꼈다. 영경이 온전치 못한 정신이 수환을 보낼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견뎠다는 것을, 그리고 수환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을 늙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가끔 영경의 눈앞엔 조숙한 소년 같기도 하고 쫓기는 짐승 같기도 한 놀란 듯하면서도 긴장된 두 개의 눈동자가 떠오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종우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거듭 묻는데도 영경은 오랜 시간 울기만 했다. 네, 그 부분을 읽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딱 정리돼서 언어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점이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영경이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영경이 눈앞에 조숙한 소년 같기도 하고 쫓기는 짐승 같기도 한 눈동자가 떠오르듯이 저희 안에도 그런 감정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저희가 정말 좋은 작품을 볼 때. 그래서 감히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봄밤을 처음부터 읽으신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혹은 가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선임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가지고 오신 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국 소설을 많이 읽는데 요즘엔 좋아진 책이 하나 있어서 네, 좀 다른 나라 작가님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 존 버거의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이라는 소설인데요. 존 버거가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면서 미술평론가면서 소설가이기도 하신데 지난 201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2005년쯤에 쓰신 책인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은 그 리스본이나 마드리드, 제네바 같은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작가가 망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죽은 친구도 만나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서
작가로서의 고민도 얘기하고 이런 죽은 자들에게 얘기를 듣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그런 소설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리스본에 다녀왔는데 사실 이 책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는데 그 작가가 리스본은 망자들의 정거장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보고 더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망자들이나 잊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에 되게 애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어.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너도 내 상황이 되면 알게 될 게다. 창조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하얀 나비 2마리가 어머니 머리 위를 맴돌았다. 이만한 높이의 수도교 위에는 나비가 꼬일 만한 게 별로 없으니 어머니를 따라 온 모양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은 탄생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게 일반적인 오류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도 그 함정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탄생이 뒤를 따랐어. 탄생이 일어난 건 그게 탄생이 있는 이유인데 더도 덜도 아닌 처음에, 그러니까 죽음이 있은 후에 손상된 것들을 고칠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이야.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 존, 고치려고. 하지만 진짜로 여기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멍청할 수 있니? 우리 말이야. 우리는 모두 여기 있는 거야. 너나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와 우리는 망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거란다. 우리가 생겨난 이유는 바로 그거야. 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특히 어느 대목이 그 정선임 작가님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요새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왜 글을 쓰고 왜 살지? 막 이런 걸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하긴 했지만 요즘 들어 더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15초마다 합니다. 15초. 그쵸,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인데 그냥 또 방송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뭔가 희생되신 분들도 있는데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의도치 않게 내가 인생의 어떤 좋은 부분을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망치는 일에 기여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배워야 될 거에 대해서 말해줘서 좀 되게 위로받은 느낌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라도 지금 바꿀 수 있는 걸 바꾸자라는 대목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소설을 쓰고 문학을 하는 일이 되게 지금은 뭐 사실 등단도 안 했고 그런데 저 뭐 하나 싶지만 어쩌면 아주 조그마한 변화라도 제 생에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이 삶 전체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존 버거의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자, 김진희 작가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이라는 소설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는 엄청나게 독하고 슬프고 못된 사랑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의 배경에 독일의 통일 이런 시대적 배경이 녹아들어 있고 또 주변 인물들,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의 또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 관계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을 사랑하는 네. 고생물학자예요. 그런데 개미 연구가인 프란츠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두 사람은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나는 모든 걸 버리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속에 미움이 싹트고 또 미움 안에서도 계속 사랑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남자의 죽음으로 사랑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끝난 건지는 또 알 수 없죠. 그렇게 되고 나서의 100살이 된 주인공이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이야기예요. 강렬한 소설이었어요. 네. 그 프란츠를 만나는 장소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 화석 그렇죠. 뼈 있는 앞에서 만나죠. 네.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인데 김진희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맨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젊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젊음, 너무나 많은 시작이 있었으므로 끝이란 것은 좀처럼 가늠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아름답게만 생각되었다. 서서히 몰락해가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100살이다. 네. 저도 전에 읽은 책인데 첫 부분이 저렇게 강렬한지 몰랐네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좀 읽어보고 사는 편이에요.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펼쳐보는 어떤 페이지. 거기서 저를 잡아끄는 문장이나 어떤 예감 또는 저의 제 삶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책을 사곤 하는데 조금 사실은 좀 저는 이 첫 문장 첫 단락이 조금 유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유치하잖아요. 관심병자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절에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저도 이런 극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죠. 좀 되게 잡아끄는 문장들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여주인공이 프란츠. 네. 늘 가까이 곁에 두고 사랑하고 싶었으나 곁에 두지 못한 가정이 있는 남자죠. 네. 그 남자를 이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이고 마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존 문학이나 또 뭐 연극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또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독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참 독하다. 예. 네. 굉장히 독한 사랑. 네. 그래서 그 슬픈 짐승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래 남은 소설이었습니다. 이주영 PD님은 지금 잠깐 휴직 중이라고 들었는데 휴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라디오도 정말 사랑하지만 이 문학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도 마찬가지로 강했어요. 근데 운 좋게 학교를 다니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지금은 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 학기가 지나면 이제 라디오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한 학기가 남은 거예요? 네, 대학원 4학기 중에서 이제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휴직을 하시고 나서 3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 학기가 남고. 네. 그러면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맡고 싶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 네, 저는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구상을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다른 PD분들이 들으실까 봐 기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 데일리 프로그램으로는 저는 그 전에 했었던 신성원의 문화읽기 문화공간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가장 하고 싶고요. 저희 라디오 센터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꼭 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서 혹시 제가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걸 하지 않아도 사실 네, 라디오는 워낙 재밌는 장르라 네, 그렇지만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두 작가분님께서는 그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문학과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선임 작가님부터. 저 예전에 고전 문학을 소개하는 프로를 했었는데 그런 프로도 하고 싶지만 요즘 현대 문학을 소개하는 프로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주영 PD가 신성원의 문화읽기란다면 같이 해요. 끼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책과 관련된 프로나 동네 책방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직접 가보니까 그냥 막연히 막 환상에 젖어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매스컴에 많이 올라오니까 잘 되나 보다 생각들 하시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방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김진희 작가님. 네, 저는 이 두 분들보다는 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작금의 방송 환경을 볼 때 책 한 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특히 네. 뭐 메이저 방송사에서 그냥 그런 환경이나 좀 만들어지고 나서 내용을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 들고요. 네, 지금 팟캐스트에서 많이들 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중파나 이런 쪽에서 돈 되는 또 광고가 되는 프로그램만 추구하지 않고 어쨌든 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부터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 작가와 식당 운영의 이 간극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매니징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간극이라면은 제 마음의 평화의 정도가 간극이고 매일 시사 프로그램 할 때 다음 주 또 내일의 아이템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식당을 좀 특이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의 아이템을 생각하는 일, 다음 주의 아이템을 생각하는 일이 내일과 다음 주의 메뉴를 생각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 이번 주 메뉴는 무엇입니다. 이런 걸 인터넷의 작은 공간을 통해서 소개할 때도 뭔가 이런 거 좀 라디오적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소개할 때 뭐 한마디 한마디씩 붙이면서. 그래서 큰 차이를 사실은 또 못 느끼고 있어요. 네. 그 방송 작가 혹은 이제 라디오 PD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라고 여길 것 같아요. 근데 애환도 있겠죠. 예. 어떤가요? 가장 큰 애환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섭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섭외하고 싶죠. 네,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죠. 근데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 할 때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 가장 핫한 사람, 내일 가장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분을 꼬실 것인가. 네, 그 고민을 항상 했었고요. 뭐 다른 애환이라면 라디오가 아무래도 요즘에 좀 젊은 청취자들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매체 생기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매체가 예전에 TV가 등장했을 때 영화가 망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망하지 않은 것처럼 고유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라디오를 가져가야 할까 이런 큰 고민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임 작가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직업이 저한테 되게 잘 맞고 저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재밌고요. 사실 아직도 재밌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작가들은 좀 더 뭐 PT분들이랑은 다른 게 프리랜서고 또 글을 써서 하는 직업이 어떤 분야든 조금은 열악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방송작가 유니온 노동조합도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개선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 그런 변화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이제 18년차 되니까 선배로서 약간 그런 지금까지 잘 못해서 이렇게 약간 환경이 힘들어졌나 그런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다면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라고 소개해주고 싶고요.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직업이든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겉만 보고는 뛰어들면 좀 힘드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애환이 많죠. 김진희 작가님의 애환. 네. 네. 눈물이 글썽글썽.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정선임 작가님이 언급했던 그 작가들의 처우. 그 문제는 가장 큰 애환이자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또 시사 프로그램은 일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섭외 다 하고 원고 보내고 저녁에 술 한잔 하다가도 어디 지진 났대, 비행기가 떨어졌대, 또 어느 당대표가 사퇴했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 리듬이 와장창 깨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일 났어 하는 카톡 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자리를 빌어 좀 미안하다는 말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생활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사 작가는. 사실 되게 지겨운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게 애환이었어요. 네. 시사 작가로서 사생활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 큰 애환일 듯합니다. 책들의 방에 나온 분들께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지망생들, 그분들에게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영 PD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PD는요. 사실 뭐 라디오 PD나 다른 텔레비전 PD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인 무슨 언론사 시험 합격 뭐 노하우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책을 가까이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듣고 생각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야, 문학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 책을 읽지 않는 PD는 저는 PD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식뿐만 아니라 맥락을 읽는 부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부분, 이 세상을 보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으면 저는 PD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책이어서 저는 일단은 다양한 분야의 책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진희 작가님. 네. 준비할 것은 당연히 작가로서의 역량은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이고 체력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방송국에서 유재석이나 다니엘 헤니를 만나지 않을 것에 대한 각오,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각오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력. 체력은 필력. 네, 정선임님. 네, 저는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끊임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협업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강한 멘탈을 갖추려면 저도 책을 읽어야 되고 책과 여러 가지 통한 간접 경험이 중요하고 방송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지금 있으시다면 그걸 정말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면 그 음악만 파고들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고 뭐 동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작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네. 라디오나 방송 일에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방송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아하는 일을 이런 방송이란 매체를 통해서 확장하고 넓힐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이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 현직에 계신 분들 실제로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즐거우면서도 굉장히 조금 약간 위축된다고 했나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덧붙이고 싶은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돌아가면서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문장의 소리 청취자이기도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듣고 있는데 여기 나오게 돼서 그것만으로 영광이고요. 앞으로 문장의 소리 즐겁게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좋은 방송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진희 작가님.
네, 오랜만에 본 스튜디오 환경이 무척 반가웠고요. 또 마이크 뒤에서 진행자나 게스트들의 실력에 대해서 자주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선희님. 네, 저도 라디오의 매력을 새삼 느낀 자리였고요. 직접 출연하니까 되게 떨리고 어렵네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즈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연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시집 오늘 출간하신 안미옥 시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쓰는 안미옥입니다. 시집이 좀 나온 지 시간이 좀 흘렀죠.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전생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은 어떻게 지어진 건지 궁금해요. 제목은 제가 처음에 시집 묶어서 출판사에 그 원고를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가제로 보냈던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그게 시집 제목이 될 줄은 모르고 그냥 그때 썼던 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의 제목을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편집자님께서 그 제목이 첫 시집 제목으로 너무 좋고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게 제목이 되었어요. 네. 다른 제목들이 또 있었나요? 최종 후보로 있었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두드리는 사람? 을 할까 하다가 그거 너무 메시지가 선명해서 네, 탈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온이랑은 네. 또 완전 다르네요, 느낌이. 네네네. 보통 시를 쓸 때 영감을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근데 영감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이런 데서 얻어요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저는 그냥 다방면에서 그냥 이것저것 보고 읽고 할 때 메모 같은 거 해놓고 가장 큰 영감은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 쓰려고 노력하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막 떠오른다기보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영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를 안 쓸 때는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시를 안 쓸 때는 보통 일을 하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침대에 누워서 뭐 그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네, 그냥 멍 때리고 있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취미인가요? 멍 때리기가? 취미까지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좀 제일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으니까 취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시를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저는 특별히 뭐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문창과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시소설을 배웠고 네, 시가 좀 재미있었고 좋은 시인들의 시집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인에 대한 약간 선망 같은 게 생기고 나도 시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를 계속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나요? 시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어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단어가 어느 날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다. 뭐 약간 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집에서 마음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마음 몇 번이 나오나 막 체크해본 적이 있는데. 네. 마음은 뭔가요? 저에게 마음이요? 그쵸, 마음은? 저에게 마음이랑 알고 싶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걸 써야지 하고서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뭐 평소에 좀
내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어떤 그 내면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인지하지는 못했었는데 시집이 나오고 나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시집을 이렇게 각 부로 나눈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주제별로 묻기도 해보고 뭐 시기상으로 묻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따분하게 읽히더라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읽혀서 그냥 일부는 사실 독자들한테 더 다가가기 쉽다고 생각하는 아니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편들을 좀 앞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2, 3, 4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누었고 각 부가 순차적으로 읽히지 않고 조금 뒤섞는 방식으로 그런 재미를 주고 싶어서 좀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나눴던 것 같아요. 시집을 묶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즐거웠던 것들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시집 묶는 작업 자체가 되게 힘들면서 즐거웠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결정장애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 나누는 것도 진짜 수십 번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편집자 선생님을 좀 힘들게 했었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게요 하고 다음날 또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확정이 안 돼서 저도 처음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즐거웠던 일은 일단 시집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쓴 시들을 한 권의 어떤 물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이제 독자들도 생기고 독자분들이 또 어떤 피드백들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김준성 문학상도 받으셨죠? 아, 네네. 네, 문학상도 받으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근데 전에 제가 막 상을 받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좀 되게 깜짝 놀랐고 너무 가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어깨가 더 무거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두 번째 시집의 계획이나 컨셉이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아직 첫 시집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첫 시집과는 조금 더 다른 결의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는 아니고 그냥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차근차근히 쓰고 있어요. 다른 결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결일까요? 그러니까 첫 시집은 사실 되게 제가 첫 시집을 쓸 때 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되게 무겁고 엄청 좀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시를 편하게 쓰지 못하고 좀 되게 끙끙 앓으면서 쓴 시들이었는데 그렇게 쓰니까 읽으시는 분들도 좀 힘들게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계속 그렇게 쓰는 게 옳은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편하게 쓰고 좀 재미있게 쓰고 그러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 정도. 제가 온이라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면서 시집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약간 신기했던 게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네, 저도 신기했어요. 안미옥 시인님은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구성 작가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문득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아, 그때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팟캐스트 파문을 했었는데 그게 예술위에서 지원하는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 그 첫 책이 나오지 않은 작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 뵙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그런 분담 자리를 가더라도 뭐 그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기가 어려운데 그 신진 작가들,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 글 쓰는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를 좀 접할 수 있게 돼서 좀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저는 어떠세요? 그때 출연했었는데 네. 남유옥 시인님이 뭐 어떤 길 안내라던가 어떤 원고를 준비해주는 과정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아, 구성 작가라면 이렇게 되게 친절해야 되는구나. 아. 저도 그때 좀 배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안미옥 시인의 시 불 꺼진 고백을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진 고백. 너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간 적 없었다. 고요를 알기 위해선 나의 고요를 다 써버려야 한다고. 가두어둔 물, 멈춰있는 몸,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버티기 위해선 버틸 만한 곳이 필요했다. 눈동자가 흔들릴 때 몸은 더 크게 흔들린다. 중심을 잡기 위해 비틀리는 몸짓. 거울이 나를 도와주진 않는다. 노크하기 직전의 마음을, 울 수 없는 마음을 나는 불 꺼진 창을 본다.